상위 10%도 파산 위기. 퇴직 후 지옥 같은 은퇴를 피할 마지막 기회.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위 10%마저도 퇴직 후 생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불행한 은퇴를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의 함정 고정 비용의 늪.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 차량, 사치품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일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유지비가 높은 대형 주택과 고급 차량,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고정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정비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례 1. 50대 초반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급 주택과 외제차,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모두 유지해야 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투자 수익만으로는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산을 하나씩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엔 이런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정 비용이 너무 커서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어려움. 상위 10%의 자산가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바로 그 자산을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어려울 수 있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리스크가 따릅니다. 결국 퇴직 후 생계비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며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수십억 원대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가의 임대 수익이 줄어들었고 당장 매도하려 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까지 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과 건강 문제. 퇴직 후 상위 10%라도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비나 간병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 10%라 해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례 3. 최 씨는 60대에 접어들며 상위 10%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뇌졸중이 찾아왔고 그 이후로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고 예상치 못한 이 지출로 인해 그가 모아둔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생활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은퇴를 피하는 3가지 필수 전략. 그렇다면 상위 10%마저도 퇴직 후 생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불행한 은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도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소득 수준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급 주택이나 차량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산을 처분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퇴직 후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연금, 채권, 현금성 자산 등 안전한 자산을 포함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건강에 대한 철저한 대비.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재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위 10%라 해서 퇴직 후 생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비용, 자산 현금화의 어려움, 건강 문제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은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위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적용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상위 10%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상위 10%니까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상위 10%라도 방심하면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착각.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덫.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위 10%라면 퇴직 후에도 풍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낙관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과소평가하고 긍정적인 상황만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김 이사님은 30년간 대기업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많은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평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예상보다 빨리 저축한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고정 비용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낙관적인 마음이 결국 재정 위기로 이어진 것이죠. 2. 상위 10%의 높은 기대치와 소비 패턴.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은퇴 후에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강박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자녀 교육비, 명품 쇼핑 등 퇴직 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계속해서 자산을 소진시키고 결국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례 최 사장님은 퇴직 후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자주 외식을 즐기고 해외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는 퇴직했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 만에 저축한 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소비 패턴을 대폭 줄여야만 했습니다. 3. 현금 흐름의 중요성. 자산이 있어도 유동성이 없으면 무용지물. 상위 10%의 자산가들조차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그것을 현금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당장 생활비로 전환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사례 박 대표님은 5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가 매각이 어려워졌습니다. 임대 수익도 줄어들어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4. 은퇴 후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전략. 이제 상위 10%라고 해도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출 관리 철저히 하기.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해야 합니다.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고급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고급 주택과 차량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더 작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등의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확보하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 비율은 현금성 자산이나 연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일부 자산은 연금 상품에 넣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강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재정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주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위 10%라고 해서 은퇴 준비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누구나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이 부장님은 퇴직 5년 전에 이미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와 고정 비용을 세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산의 30%를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고급 차량을 처분해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퇴직 후 불행한 삶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위 10%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60세가 되던 해봄, 저는 퇴직식에서 정년퇴직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후배들의 꽃다발을 받으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노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연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삶, 왜 같은 돈으로도 이렇게 다를까? 퇴직 이후 만난 동기 중 한 명은 늘 얼굴이 밝습니다. 매달 비슷한 연금을 받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죠. 반면 저는 생활비 줄이기에 급급하고 의료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 자금의 절대 금액보다 운용 전략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자금 관리 핵심 5가지. 1. 월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쓰던 소비 패턴, 은퇴하고도 그대로 유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1년간 그냥 예전처럼 썼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정기 구독,
외식 등 쌓여가는 지출은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게 됐죠. 은퇴 후엔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고 최소한으로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2.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없다. 친구 중엔 퇴직금 3억을 단기 수익률 좋은 상품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저는 2억 중 5천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쪼개 놓았고 매달 이자를 생활비 일부로 활용 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3. 비상금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지원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투자나 연금으로 묶어두면 꺼내 쓸 수 없어요. 저는 통장 하나를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어 최소 500만 원을 항상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여유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4. 지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삶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지출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여유도 자산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매달 예산표를 직접 쓰며 이번 달 남은 금액과 다음 달 예상 지출을 시각화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들더군요. 사례 1. 62세 전직 소방관 김재호 씨 소비 구조 바꿨더니 여유가 생겼다. 김재호 씨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자동차 유지비에 월 7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과감히 결정을 내렸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가 사라지고 매달 5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부가 문화센터에 등록해 여가를 보내고 오히려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사례 2. 60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선자 10월 150으로도 풍요로운 삶 가능. 이 씨는 퇴직 직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정기구독, 보험 중복, 쇼핑 앱 등을 정리했고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매달 적립식으로 운용하고 1년에 한 번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산에 맞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예산을 짰더니 편안해졌어요. 사례 3. 65세 전직 구청 과장 정윤철 씨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터로. 정 씨는 퇴직금 2억 전액을 부동산 수익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매달 적자가 났고 결국 생활비를 대기 위해 2년 만에 마트 배송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지출을 계획한 거예요. 마무리 은퇴 후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 저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에 대한 태도와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과금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퇴 자금은 목돈보다도 현금 흐름, 심리적 여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게 결국 내 노후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같은 수준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대부분의 은퇴자는 고정 수입원이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가이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시 전략. 퇴직금 일부를 단기예금, 채권형 ETF 또는 즉시연금 등으로 분산. 생활비 대비 최소 2년치의 현금성 자산 확보. 월 고정 지출 주거, 식비, 의료, 통신 등을 연금과 현금 흐름으로 커버 가능하게 구조화. 2. 지출의 재설계 없이 은퇴 자금은 반드시 소진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에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 월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 핵심 비용과 선택적 소비로 분리. 비효율적 지출 줄이기 중복 보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등.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계부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 패턴 조정. 3. 비상자금 확보는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병원비, 주택 수리, 자녀 지원, 각종 세금 등은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권고 기준.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생활비 6개월 1년치 비상금 확보. 예금, CMA, 단기채 등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관리. 비상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충동 소비 방지. 4. 퇴직금연금 수령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퇴직금 일시 수령 후 단기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전액 부동산에 묶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퇴직금의 일부는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 보관. 나머지는 연금화 전략 활용 예 즉시연금, 배당형 펀드, 리츠, 안정형 ETF 등.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 고려. 연금 수령 전략 예시. 국민연금 수명, 건강상태, 가족력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선택. 개인연금 수령 시기 및 방식 정액, 종신, 확정형 등 비교하여 최적화. 5. 은퇴 후 소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자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의미 있는 소비, 가치 중심 소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불필요한 쇼핑 대신 문화활동, 건강관리, 소셜활동의 지출. 생활비 절감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은 자아실현 또는 가족과의 경험에 활용. 지역 복지 서비스, 공공 프로그램 등 저비용 고효율 자원 적극 활용. 전문가의 한마디 정리. 은퇴 자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부족해집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는 총액의 싸움이 아니라 운용의 기술입니다. 같은 연금, 같은 퇴직금을 갖고도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병원비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은퇴 자금 관리는 플랜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관리, 지출 구조 최적화, 리스크 대비, 심리적 안정감 확보, 의미 있는 소비 실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노후 대비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의 질은 소득이 아니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지금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볼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돈 걱정에 밤잠 설칠 때가 많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불안감이 머리를 떠나질 않죠. 은퇴 후의 삶,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현실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1. 쉰다는 것은 계획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58세에 은퇴를 했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으로 살아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퇴한 다음 날부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고 병원비가 크게 들었어요. 또 은퇴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과 예상치 못한 결혼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쉼을 꿈꾸기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의 쉼은 환상일 뿐입니다. 2. 돈 없이 쉰다는 자유의 대가는 작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된 62세의 한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직후 그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진정한 쉼을 만끽하는 듯 했죠. 그러나 그녀의 모든 자금은 3년 만에 고갈됐고 그 이후로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간신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롭게 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고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하며 그 자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쉼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3. 쉬고 싶다는 욕망보다 중요한 건 일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을 멈추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일을 멈춘 뒤 오히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한 한 남성은 퇴직 후 몇 달간의 여유를 즐기고 나서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적당한 시간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50대, 60대에 이르면 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재정 계획, 의미 있는 삶의 목표, 그리고 꾸준한 활동입니다. 돈 없이 쉰다는 것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쉼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당히 일하며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쉼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쉼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50대와 60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 않으면 꿈꾸던 여유로운 삶 대신 현실의 고통과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돈 없이 쉰다는 것의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쉼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1. 돈 없이 쉰다는 환상, 뒤따르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쉬는 삶을 떠올릴 때 대부분은 유럽 소도시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장면이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취미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준비 부족이 가져오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 은퇴한 어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퇴직금과 소액연금을 기반으로 나는 많이 쓰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집 보수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등 작은 것들이 쌓여 3년 만에 퇴직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63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이미 체력은 떨어졌고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훈 쉼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쉼은 단순히 또 다른 생존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2. 돈 없이 쉼의 허상에서 벗어나기 재정적 독립이 기본.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쉼이라는 이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독립 없이 이런 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고정 수입을 만들어라. 쉼을 꿈꾼다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연금, 소규모 자영업 등은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B씨는 작은 주택 두 채를 마련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생활비를 충당했고 덕분에 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교훈: 지속적인 수입이 없다면 쉼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오래된 불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라. 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소비, 과도한 외식, 불필요한 대출 상환 등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C씨는 은퇴 이후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과 고급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주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초과 소비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3. 쉼의 진짜 의미를 찾아라.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균형. 쉼은 단순히 돈이 있으면 된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만족과 경제적 안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일의 의미를 재발견하라. 쉼의 반대는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그것도 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규모 교육 봉사나 취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은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느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쉼의 삶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겠다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D씨는 은퇴 후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며 내 경험을 나눌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경제적 안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 준비 없는 쉼은 없다. 돈 없이 쉰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쉼은 철저한 재정 계획, 명확한 목표, 그리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쉼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곁을 떠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과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겪게 되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전후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민낯과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마 30년 넘게 다져온 우정이라면 늘 내 편일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전후로 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얘기해 보려 해요. 1. 회사 명함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제 지인이었던 어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씨는 50대 후반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고 오랜 시간 리더 역할을 해왔죠. 자연스럽게 인맥도 많고 그 중에는 304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슴 찢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어씨가 근무할 때는 인맥을 통해 여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술자리도 자주 하면서 늘 시끌벅적하게 지냈죠.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예전처럼 모임 일정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내가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업무상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서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저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질 않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도 만나자는 답을 들을 수 없었죠. 정말로 회사 명함이 관계를 이어주는 줄이었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어 씨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람 자체로 사랑받기보다는 내 지위와 명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 씨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 정신적 충격으로 꽤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결국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이 사라졌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록 쓰라린 경험일지라도 결국 진짜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거리감.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B씨는 일찍이 사업을 접고 일종의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과는 정반대 패턴을 살았죠. 친구들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거나 주말이면 가족 행사에 매여서 바쁘기도 하고 결국 만남 자체가 점점 뜸해지더랍니다. 예전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요즘 회사는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 B씨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그런 대화에 끼어들기가 애매하고 반대로 친구들은 B씨 부부가 다니는 여행이나 캠핑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럽다고 느끼면서도 대놓고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슬슬 뒷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펑펑 쓰고 다녀? 같은 말이 들려오니 만날 때마다 공교롭게 어색함이 생겼죠. 결국 B씨 부부는 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되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기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친목 모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소외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모임에 가보면 이미 화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모임에 나가지 않는 동안 서로 돈독해진 다른 친구들끼리만 소통하는 분위기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삶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씁쓸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 버리는 거구나 하고 크게 느꼈어요. 3. 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미묘한 서먹함. 마지막으로 C씨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C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꽤 있었고 은퇴 후에는 소규모 개인 사업도 시작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반면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 늘 금전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C씨가 오랜만에 모였으니 내가 한턱 낼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굳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따로 연락이 와서 내가 돈이 많으니 우릴 내려다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전처럼 더치페이나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낸다 정도로 대등하게 가야지 너 혼자 술값이랑 팝값 다 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냐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더랍니다. C씨는 그냥 호의로 한턱을 낸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선 옛날엔 다들 똑같은 월급쟁이였는데 이제는 너 혼자만 상황이 달라 보인다. 자꾸 내가 베풀면 우리 입장이 참 난처해진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돈 쓰겠다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지냈을지 몰라도 은퇴 후에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미묘한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C씨도 친구 관계가 무슨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더치페이나 혹은 아예 검소한 메뉴로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모임 비용을 모두가 부담 없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친구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은퇴 이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 돈과 지위가 있어야 친구들도 붙어 있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활 리듬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게다가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맥을 재정비할 시점.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변함없이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잘 챙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용기. 어떤 분들은 평생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미 서로 다르게 변해버린 상황이라면 너무 고통스럽게 매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동호회나 취미 모임 등 내 삶에 임하게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찾게 되기도 하죠. 삶의 템포를 맞추려 노력하기.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전 친구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맞춰 일정도 잡아보고 반대로 친구들이 제안하는 일정에도 기꺼이 참여하려 해보세요. 물론 체력도 달라지고 경제 상황도 다르지만 서로 조금씩 조율하다 보면 의외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접점이 보일 겁니다. 경제적 차이를 꺼내놓고 대화하기. 친구들이나 가족과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게 가장 씁쓸한데 사실 이게 꽤 흔한 일입니다. 미리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아보는 게 낫죠. 말 안 하다가 오해만 쌓으면 훨씬 더 크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를 먼저 돌보고 자기 존중감 지키기. 은퇴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식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관계가 변하고 예전 친구들이 멀어지는 걸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난 살아온 경험과 역량이 있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실 은퇴라는 건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누구에게나 큰 변화입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과 맺고 있던 수많은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어쩌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것이 때론 배신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은퇴를 경험했거나 혹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변한 거야? 하고 울컥할 때도 있겠지만 그 변화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가 점차 분명해지거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지혜, 그리고 내게 진심을 다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국 은퇴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니까요. 저 역시 주변에서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 때문에 오해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론 인생이란 게 참 그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따라 떨어지는 잎도 있지만 새로 피어나는 꽃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디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은퇴 후 들춰진 우정의 민낯을 마주한다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론 그 시간들 덕분에 내 인생을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과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